한국의 전투기가 사실은 거절에서 시작됐다는 이야기 여러분은 들어보셨나요? 한국이 전투기 만들려고 할 때 미국에게 꼭 필요한 기술 지원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동맹이니까 도와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거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레이더는 전투기의 눈 같은 기술입니다. 멀리 적이 어디 있는지를 보고 먼저 찾고 먼저 공격하게 해주는 거지요. 사람으로 치면 눈이자 감각 같은 겁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라는 건 조금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하면 전투기의 머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어떻게 움직일지, 무기랑 센서가 어떻게 연결될지, 운행 기록은 어떻게 남길지, 업그레이드는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다 움직이게 하는 일종의 두뇌 같은 겁니다. 그런 걸 미국이 이건 못 준다 한 거예요. 그때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건 쉽지 않겠다 했어요. 아니, 레이더도 없고 소스 코드와 엔진도 없는데 어떻게 첨단 전투기를 만드냐? 이런 말이 나올 만했지요.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한국이 포기한 게 아니라 안 주면 우리가 만들어보자. 이렇게 간 거예요. 참 말은 쉽죠. 그런데 그게 9년입니다. 수없이 부딪히고 고치고 실패하고 다시 띄워보고 그렇게 나온 게 KF-21 보라매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투기 자랑이 아닙니다. 왜 이게 대단한 기술인지,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왜 세계가 이 전투기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지 끝까지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마 다 보시고 나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같이 가보시죠.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준다는데 도대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솔직히 저도 처음엔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레이더 기술도 없고 소스 코드 기술도 없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만드나? 보통은 포기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조금 다르게 본 것 같아요. 어렵다고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겠죠. 에이사 레이더라는 단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전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여 앞을 보는 수준이 아니라 수백 개 손전등이 동시에 다른 방향을 비추면서 알아서 움직이는 기술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솔직히 배짱 있는 도전이었죠. 중간에 회의적인 말도 많았습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괜히 큰을 버려서 돈만 날리는 것 아닌가? 이런 말 많이 나왔죠. 근데 기술이란 게 원래 실패하면서 다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맞으면 뜯고 다시 손보고 띄워보고 또 고치고 그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전투기만 만든 게 아니라 집념을 만든 셈이죠. 저는 이 부분이 참 한국답다고 느껴집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하면 이상하게 오기가 생겨요. 반도체와 조선도 그랬고 방산도 좀 그런 길을 걸어온 것 같고요.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렇게 간 거죠. 좀 한국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건 레이더만 만든 게 아니라 전투기 두뇌 역할하는 소프트웨어까지 상당 부분 직접 설계했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비행기가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기랑 어떻게 연결될지 그 체계를 우리 손으로 짜기 시작한 거예요. 이건 단순 부품 만든 일하기보다 훨씬 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아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수도 있어요. 좋다. 그런데 엔진은 아직 미국 거 아니냐? 맞는 말씀입니다. 이건 짚고 가야죠. 전투기 엔진은 괜히 심장이라는 말 붙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열을 버티면서 강한 힘을 내고 오차 없이 돌아야 하니까 이건 진짜 높은 벽이에요. 세계에서도 몇 나라만 제대로 만드는 분야죠. 현재 KF-21 보라매 초기형 엔진은 미국 계열 기반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현실적이라 좋습니다. 처음부터 다 가진 채 출발한 게 아니라 눈부터 만들고 머리 만들고 이제 심장까지 가는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이게 오히려 한국이 걸어온 방식하고 닮았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서 멈춘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엔진도 지금 개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언젠가 해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기술은 아니죠. 큰 산은 원래 오래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 있다고 돌아가는 나라였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겠지요. 그렇게 9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끝에 드디어 KF-21이 하늘에 뜹니다. 초음속 넘도 레이더 돌고 체계 움직이고 그 장면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됐네 그랬던 거죠. 근데 진짜 반전은 그 다음입니다. 원래 우리가 기술 달라고 하던 쪽이었다면 이제 다른 나라들이 한국 전투기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얘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게 기술 제휴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나라들이 무기를 살 때 예전처럼 성능만 보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이런 걸 봅니다. 내가 이 무기를 내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나? 업그레이드를 내가 주도할 수 있나? 수리하고 개조할 때 허락받아야 하나? 이런 걸 봅니다. 왜냐하면 막상 무기 사놓고도 손발 묶이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특히 일부 나라들은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최첨단 전투기를 사도 핵심 소프트웨어 접근은 제한되고 업그레이드도 마음대로 못하고 정비도 해외 의존이 크고 개조 하나 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내 돈 주고 샀는데 완전히 내 물건 같지 않은 느낌. 이런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나라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덜 화려해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무기가 낫지 않나? 같이 개발하고 같이 키우는 쪽이 낫지 않나? 이런 흐름이 나온 겁니다. 여기서 한국이 눈에 들어온 거죠. 한국 방산이 평가받는 이유가 성능만이 전부가 아니란 말도 그래서 나온 겁니다. 속도도 있고 납기도 빠르고 협력 여지 있고 무엇보다 상대 나라 자율성을 존중해준다는 평가. 이게 요즘 꽤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칼의 KF-21 보람의 이야기가 더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이 전투기 하나 만들었다가 아니라 우리와 기술을 같이 키울 수 있는 상대가 생겼다. 이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는 거죠. 이 신호 꽤 다릅니다. 저는 여기서 판이 바뀌었다고 느꼈습니다. 예전 질문은 한국이 할 수 있겠나? 였는데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한국과 함께 갈 수 있나? 이렇게. 이거 꽤 큰 변화 아닙니까? 그리고 재미있는 건 처음 미국이 안 준 기술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기술 자립과 파트너십 이야기로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이게 진짜 반전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더 큰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KF-21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5세대 넘어서 6세대 이야기까지 나오니까요. 이게 다음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아니, 전투기 만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공중전이 예전하고 많이 다릅니다. 전투기 한 대 잘 만든다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라 앞으론 사람이 타는 전투기하고 무인기가 팀으로 움직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혼자 싸우는 전투기보다 편대를 거느린 지휘관 같은 전투기로 바뀌는 거죠. 이게 이른바 로얄 윙맨 개념 같은 겁니다. 조금 쉽게 비유하면 예전 전투기가 장수 한 명이라면 앞으로 전투기는 드론 편대를 거느린 장군 역할이랑 비슷해지는 셈입니다. 이게 이렇게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KF-21을 완성품보다 다음 단계에 올라가는 발판으로 보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5세대에 따라가기보다 6세대로 점프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으면 좀 과장 같지요? 근데 완전히 허황된 말로만 보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요한 건 플랫폼 하나보다 센서 연결, AI 판단, 무인기 협업 이런 체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가 강점 가질 여지도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재미있어요. 예전엔 미국 따라잡을 수 있나? 이 질문이었다면 이젠 다음 판에서 누가 먼저 자리 잡나? 이 질문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안 줘서 시작한 기술 자립 이야기가 이제는 미래 공중전 이야기까지 이어진다는 거, 이거 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과장할 필요는 없어요. 해야 할 것도 많고 보완할 것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한국이 구경하는 자리가 아니라 판에 참여하는 자리로 왔다는 점.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전투기보다 이 과정에서 쌓인 기술 축적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방산 이야기를 넘어 산업 경쟁력 이야기로도 연결되니까. 근데 그러면 이런 질문 남죠. 좋다. 미래 이야기는 알겠다. 근데 이게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게 사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전투기 이야기라고 하면 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늘 위 이야기 같고 국방 이야기 같고,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이건 단순히 비행기 한 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던 걸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 이야기 같거든요. 생각해보면 처음엔 안 준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했고 무리라고 했고 안 될 거라는 시선도 있었죠. 밖에서도 그랬고 안에서도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냈습니다. 이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격 같기도 해요. 우리는 가끔 부족한 데서 시작했는데 끝에 가면 이상하게 해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그랬고 조선도 그랬고 자동차도 그랬고 이번도 어쩌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안 된다던 기술을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으니까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나라는 처음부터 다 가진 나라가 아니라 없는데도 끝까지 만드는 나라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이 그런 길을 많이 걸어온 나라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좀 뭉클합니다. 칼의 KF-21 보라매가 대단한 건 빠르다, 강하다, 이런 것 때문만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이걸 보여주는 상징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누군가는 전투기 한 대로 볼 수 있지만 누군가는 한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요. 저는 후자 쪽에 조금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이 안 준 기술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한국 자부심 이야기로 끝난다는 것. 어찌 보면 거절이 기회가 된 이야기였고 의심이 자신감이 된 이야기였고 불가능이 자산이 된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우리 참 대단한 길 걸어왔구나, 이런 생각 드셨다면 저는 그걸로 참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뉴스에 잘 안 보이는 흐름을 쉽고 재미있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